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는데 나라에서 주는 복지 혜택은 과연 나와 상관이 있을까?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답을 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내 권리와 혜택을 제대로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2025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 하나하나 짚어드릴 텐데요. 어려운 말은 최대한 풀어서 설명드리고 예시도 들어서 이해가 쉽도록 도와드릴게요. 먼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국민소득의 중간값이라고 할 수 있죠. 정부는 매년 이 기준을 조금씩 올려잡습니다. 2026년에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7.2%가 인상됐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는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이 약 76만 원 정도였다면 올해는 82만 원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금액이 올라가면 이전에는 소득이 살짝 많아서 지원을 못 받던 분들도 새롭게 혜택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70세 김 어르신의 월 소득이 8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작년까지만 해도 기준이 76만 원이라서 지원 대상에서 빠졌지만 올해는 기준이 82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김 어르신도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처럼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더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다음은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들 본인보다는 자녀분이나 손주 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공제란 일을 해서 버는 돈 중 일부는 계산해서 빼주는 제도예요. 즉, 실제로는 돈을 벌어도 제도상 벌지 않은 것처럼 인정해주는 겁니다. 기존에는 29세 이하 청년만 이 혜택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34세 이하까지로 나이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공제 금액도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30세 청년이 월급으로 1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전에는 기본공제로 30%인 30만 원, 그리고 청년공제 40만 원을 더해서 총 70만 원이 빼졌습니다. 즉, 실제 소득이 100만 원이어도 제도상으로는 3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받았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청년공제가 60만 원으로 늘어나니까 총 90만 원이 공제되고 실제 인정소득은 단 10만 원만 계산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거나 더 많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결국 우리 손주 세대가 더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주택 및 교육 혜택 확대입니다. 먼저 주거급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집세나 유지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예요. 특히 전세나 월세로 사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주거급여의 지급 상한선을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에는 중위소득의 46%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48%까지 올라갔습니다. 즉, 조금 더 많은 가정이 주거급여 대상이 된다는 뜻이죠. 또, 교육 혜택도 강화됩니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학용품비와 교육활동비 등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은 학용품비가 연간 13만 원에서 더 늘어나고 고등학생은 수업료나 교재비도 인상되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부담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니어 여러분 입장에서는 손주들 교육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죠. 나는 소득이 거의 없는데 아들이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말입니다. 이걸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가족이 있으니 그 가족이 대신 도와줄 수 있다고 보는 기준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와 부모가 따로 살거나 서로 도울 형편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사각지대가 커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상황만 보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72세 이 어르신이 혼자 사시는데 아들이 멀리 살고 실제로 생활비를 보태주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예전 같으면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이 안 됐지만 이제는 본인의 소득만 기준으로 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지원을 받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연결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의료급여 부양비 산정 폐지입니다. 과거에는 의료급여를 받을 때도 가족의 경제력을 가상의 숫자로 계산해서 이 정도면 가족이 대신 치료비를 내줄 수 있겠네 라며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방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본인이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가족과 상관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큰 질병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즉, 나이 들어 건강이 걱정되시는 어르신들께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마지막으로 자립 지원 확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히 돈을 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수급자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초기 비용을 일부 보조하는 방식입니다. 또 지역사회 안에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순히 지원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 속에서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청년소득공제 확대, 주택 및 교육 혜택 확대,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과 의료급여 부양비 산정 폐지, 마지막으로 자립지원 확대까지 우리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중요한 변화들입니다. 이제 어르신 여러분도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정책은 아는 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복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